안녕하세요. 윤은표입니다. 이제 좀 늦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제가 장비를 잘 못 다뤄가지고 장비 다루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주로 연료실 기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지난번 시간에 앞부분에 어떤 민간 기록, 관찬과 그다음에 이제 사찬이라고 하는 걸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시네요. 사찬에 대해서 제가 좀 학술 용어를 사용했더니 사찬에 대한 학술 용어가 이게 아마 유튜브 방송상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은 그냥 사찬,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편찬한 역사물을 관찬, 그 다음에 민간 개인이 주도해서 만든 어떤 역사물을 사찬,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사찬, 즉 민간에서 기록된 역사물을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단어가 문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시간까지 썼던 단어는 이제 그만두고 사찬 민간 기록물 요런 이제 말로다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으신 분들이 들어왔고 또 지난 시간에 오셨던 분들도 이제 오셨네요. 오늘 할 이야기는 조선시대 민간 기록물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아주 조선시대 민간이 기록한 어떤 역사책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널리 알려져 있고 훌륭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연료실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들어와 주셔가지고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 정말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좀 잘했으면 좋은데 오늘 기계 만지는 것도 그런데 이게 좀 서툴러가지고 좀 조작을 잘 못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좀 잘했으면 좋은데 그걸 기계하고 저하고는 뭔가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아. 기계를 제가 싫어하고 제가 또 기계를 싫어하고 그런 어떤 기계와 저 사이에 어떤 잘 안 어울리는 면이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중에 조선시대 민간에서 저작한 그런 역사책 가운데 아마 제가 저만 아니고 또 많은 분들도 아마 그렇게 평가해 주실 것 같은데 제일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연료실 기술을 이것이 어떠한 체제로 편찬되어 있으며 또 이것이 왜 중요한 책이고 또 이게 문제가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세세하게 또 이야기하면 강의가 되는 것처럼 되어서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료실 기술이 꽤 길어요. 상당히 길고 또 복잡하고 내용이 많은 거라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한 부분 특히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조선의 어떤 전성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종대 부분, 요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걸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구도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실 기술 가운데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연료실 기술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근은 영조대 태어났으니까 영조대 이야기를 하기는 좀 자신이 봐서 아마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숙종대, 영조 이전이 숙종대니까 그 숙종대까지를 아마 본인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 태조부터 숙종대까지 이제 그 이 기간 중에 이번 시간은 조선시대 그 역사에서 우리들 또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찬란한 시대, 최고의 황금기 어느 시대겠습니까? 뭐 이 시청해 주시는 그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뭐 세종대 아니겠어요? 그 세종대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그 제가 또 설명했던 것처럼 고전번역원에 가서 그 DBS에 이제 들어가서 그 이제 고전 백서 거기 이제 눌러보시면 연료질 기술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면 이제 이제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제 설명이 혹시나 전문적인 것으로 그 보이는 그런 부분이 그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좀 이렇게 쉽게 그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렵기는 하군요. 제가 요 프루트볼을 잠깐 한번 잘 안 보이는군요. 잘 안 보여가지고 저만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화면으로 좀 멋있게 뒤에 쫙 해놨으면 참 좋은데 그런 능력이 좀 없어가지고 멋있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연료실 기술 제 3권 1권 태종 그 다음에 뭐 2권 뭐 정종하고 태종 그 이야기고 3권 그 조선으로 봐선 4대 임금이지만 연료실 기술은 그 정종과 그 태종을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냥 2권에 다 들어있고 이 세종은 이제 그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 3권에다가 이제 그 세종대 이야기 전반적인 사항을 다 이제 적었습니다. 근데 연료실 기술 제 3권을 세종조 고사본말이라고 하는 세종조 고사본말 혹시 한번 이 화면에 이걸 이 맞히기가 어렵군요. 관두겠습니다.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세종대 이제 고사본말 세종대의 그 고사 이야기의 처음과 끝 세종대 이야기의 처음과 끝 이런 어떤 체제로다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제 3권 보시면 세종대 고사본말 한마디로 말해서 세종대의 그 이야기를 한 권에다가 정리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꾸 이제 들어와서 이야기 인사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뭐 제가 일일이 다 인사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잘 안 보이니까 따로 이제 검색을 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력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3권 세종대 이제 이야기를 다루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로다가 하려니까 좀 힘든데 이 세종에 대한 어떤 이 기록이 쭉 나오는데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나온 파트, 그러니까 3권이 세종대 이야기인데 첫 번째 나오는 파트가 세종에 대한 어떤 간략한 일대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파트 중에 제1파트가 세종에 대한 것인데 세종대의 어떤 치세, 세종은 언제 어떻게 태어났으며 얼마간 왕위를 하다가 어떻게 언제 사망하였다. 그런 어떤 세종대의 간략한 이 일대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세종의 어떤 왕비는 누구고 그 왕비 몸에서 왕자 그 다음에 공주는 얼마나 생산했는지 그런 어떤 세종 때 가족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종대의 어떤 이게 연대순으로 나옵니다. 세종이 했던 간략한 어떤 업적들이 연대순으로 쭉 정리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경희의 입장에서 세종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첫 번째 주목한 게 세종이라는 임금. 세종이 언제 출생해가지고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무슨 어떻게 이제 몇 년 동안 왕위를 했다 하는 간략한 일대기, 그 다음에 세종의 가족 관계, 왕들을 누구로 맞이했으며 그 왕비의 몸에서 그 왕자라든가 공주는 얼마나 생산했다. 후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어떤 가족 관계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연례실 기술을 보면 아주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세종의 이야기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의 업적이 연대순으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또 말이 또 어려워져가지고 좀 어려운데, 만약 이제 관찬사서 중에 만약 고려사, 이거 이제 고려사를 기전체라고 하는 어떤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 본기, 고려사는 세가로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왕의 그 업적을 정리한 게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열전이고, 신라의 어떤 이제 이야기가 열전으로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게 왕의 업적과 신하들의 어떤 한 일, 요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이제 기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근익은 연료실 기술을 통해서 첫 부분에는 세종의 어떤 그런 통치 행위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료실 기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간 부분, 제일 중심 단락이겠죠. 중심 단락은 세종대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뽑아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락은 뭐냐면 세종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사건 가운데 이근익이 보았을 때 가장 중심이 된다 하는 내용들을 이제 중간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제3부분, 마지막 부분에는 뭘 정리하느냐 하면 세종대의 어떤 관료들, 신하들 이야기를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데, 요 정리도 체계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적어 왔는데, 어떻게 체계를 나누었냐면,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하들에 대한 신하들을 많으니까 32년간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얼마나 유명한 신하들이 많이 나왔겠어요. 그중에서 맨 처음 나온 신하는 누구냐면 세종대 세종이 묘종배양. 그러니까 세종이 이제 위패가, 즉 제사 지내는 곳이 종묘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세종의 위패가 이제 모셔져 있으면 저 밑에 이제 배양공신이라고 해서 세종대의 어떤 신하 가운데 세종과 더불어 국가적으로 제사를 받들어 모실 수 있는 분, 아주 이제 세종대에 가장 뛰어난 많은 업적을 세운 그런 이 인물들이겠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2명이 더 들어가서 일곱 명인데, 배양공신, 그 다음에 이제 상신, 제상을 지내는 사람, 그 다음에 문영,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대제학이라고 하는 벼슬이 아주 중요해서 대제학이라는 벼슬을 지내는 사람, 그 다음에 유종, 즉 세종대의 어떤 유학의 아주 대가들, 그걸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유종, 마지막에 이제 세종대 명신, 세종대 아주 유명한 신하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차차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연료실 기술의 제3권, 즉 민간의 어떤 기록이지만 체계를 갖췄으니 제3권 중에 1파트, 첫 번째 파트는 세종 당신의 어떤 일대기를 정리하고 가족 관계를 정리한 것이고 업적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처럼 말한다면 본기, 세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하기 될 가장 중요한 게 중간 부분, 가장 핵심. 여기는 세종대 이야기, 세종대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가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 그걸 이제 정리했는데, 이게 바로 기사 본말체로 정리했다고 하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위주로 역사를 정리한 기사 본말체의 아주 가장 정수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세종대의 관리들, 이렇게 정리해서 기존체로 말한다면 열전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크게 이
연료실 기술의 제3권, 1권은 태조, 2권은 이제 그 2대 임금 정종, 3대 태종, 요걸 하나 묶었고, 정종이 너무 이제 그 이제 작게 집권을 했으니까 태종 이야기가 이제 거의 다 처리하게 되는 거죠. 3권은 세종 이야기인데, 그 3권 세종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근익이라고 역사가는 어떻게 정리했느냐. 첫 번째 부분은 세종 이야기, 그 두 번째 부분은 이 가장 중요한 기사본말체의 어떤 핵심을 보여주는 그 이근익의 어떤 그 정리 능력의 가장 그 정수인, 가장 그 중요한 중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두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은 신하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역사 이근익은 그 세종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임금, 그 다음에 그 임금이 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업적이나 사건들,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엔 그 시대에 그 임금과 더불어 함께 이제 함께 생활하며, 함께 이제 정치를 행위를 하면서 그 업적을 쌓았던 신하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임금과 그 다음에 사건, 일과 그 다음에 신하, 이것의 결합, 이것이 역사이다. 이것을 이제 그 보여준 거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제도라든가 또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일반적인 삶의 형태가 어떤가, 이런 중요한 것들이 이제 빠져 있겠죠,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이근익의 그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근익은 딱 봤을 때, 아, 세종대 임금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때 벌어진 사건은 이런 것이고, 마지막에 이 당시에 그런 신하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는 전고라고 해서 조선시대 여러 가지 어떤 통치 제도 방식 이런 게 있었으니 그건 따로 묶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이 조선왕조라고 하는 거를 정리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 이 공무원 시험식이 아니라, 그것은 그야말로, 명성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 시험식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왕을 기준으로 업적 정리라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임금과 또는 그 신하들, 그들이 만들어낸 사건, 이 사건 위주로 정리했다는 겁니다. 업적은 일부분에 정리를 했어. 그건 이제 임금의 어떤 편에서 정리를 했고, 중요한 것은 그 양쪽, 1부분과 3부분에 있는 임금과 신하들이 만나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그 가운데 부분, 이제 일부분이죠. 기사, 일. 그 일부분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요 일부분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쓰여진 게 뭐냐면 기사 본말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발단이 무엇이며, 어떻게 전개됐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그 과정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 결과 종말은 이렇고, 그 다음에 후대 영향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식으로 딱딱하게 정리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건 위주로 흥미진진하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혹시라도 그 연료식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 보실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뭡니까? 사건 위주로 흥미진진하게 정리했다. 왜냐하면 일부분, 왕 부분과 신의 부분은 따로 그걸 읽지 않아도 요 가운데 그 사건 위주로 된 부분을 읽어도 이 시기를 이제 그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식으로 딱딱하게 정리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이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차이가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질문이 이제 해주셔서 한 가지만 딱 이제 다른 얘기하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학과 고고학의 차이는, 사학은 역사 이후,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기록이 있는 시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 기록, 이 문자로 된 기록이 있는 시대,
여기가 이제 중점이고요. 고고학은 이게 아니라 뭐 유물과 유적, 유물과 유적. 그러니까 문자 물론 고고학도 문자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 좀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형태와는 좀 다른 거죠. 문자와 유물 이걸 가지고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크게 나눠서 역사학은 문자 위주로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학문이고 고고학은 이제 그 뭡니까 유물과 유적 요것을 가지고 이제 주로 연구를 하는 학문인데 맞닿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그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뭐 칼날처럼 구분되는 게 아니라 접점을 이루어 가지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이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그렇게 이제 편리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나 접점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세종 때 그 가운데 부분, 그럼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요걸 갖다가 이제 주로 중점적으로 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 연료실 기술에서 앞부분,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라는 임금, 또 세종 때 살았던 신하들 임금,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뭐 황희정승 아니겠어요? 황희정승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정리가 돼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단락, 또 제가 보기에 아마 그 연료실 기술이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그 사건을 중심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 여기에 이제 이 중점이 이제 두어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찾아보시면 또 아주 좋을 텐데, 세종 때 이근희가 보았을 때 이걸 이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서도 요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정리를 했는데, 제일 먼저 세종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집현전을 설치하고 거기에 있는 그 학사들에게 휴가를 주어서 글을 읽게 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술가 제작. 이건 뭡니까? 각종 문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업적을 정리한 것이고,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집현전을 설치하고 그 학사들에게 뭡니까? 휴가를 주고 글을 읽게 한 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천술가 제작. 이것이 뭐 대단히 중요하죠. 각종 이제 문화, 과학기술의 업적을 갖다가 정리를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강상인의 옥사야. 앞에 두 번은 업적을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강상인의 옥사. 이 강상인의 옥사는 뭐냐면, 이건 뭐 세종이 일으킨 것이라기보다는, 세종의 아버지가 잘 아시는 태종, 이방원 아니겠습니까? 이방원은 외척들을 무척 싫어했어. 그래서, 자기 때에는 자기 집안, 명령하고 민씨 집안, 민씨를 갖다가 완전히 뭡니까? 거의 그냥 대규모 숙청 작업을 통해서 제거를 했는데, 세종이 즉위하자 숙청 작업을 한 게 뭐냐면, 소원왕후 심씨, 심원이라는 사람인데, 심씨네를 갖다가 아주 뭡니까? 대규모 숙청 작업을 해가지고 제거를 했어. 그것이 이제 강상인의 옥사. 그게 이제 세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군내의 옥사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작은 사건인데, 이 작은 사건을 갖다가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종의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군내라고 하는 것은 통역관인데, 통역관이 뭐 이제 이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한나라 사람인데, 이 중국 사람들 이 통역관, 역관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태종이 왕을 이제 그만두고 상황이 되면서 아마 이제 쓸모가 없어졌는지 써주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나쁜 짓을 하다가 태종 상황에 대해서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한 게 이제 걸려가지고 역적 죄인으로 몰려서 죽게 되는데, 그때 아들이
임금의 그 아버지의 잘못을 고발하지 않아서 이제 체포가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세종이 그 아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임금예가 나쁜 짓이고 아주 나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그 잘못을 갖다가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걸 두둔한, 어떻게 보면 크게 본다면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그 세종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 생각, 입장, 요거를 갖다가 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임금내 역사, 이게 이제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외를 차단하던 병역, 이른바 이제 대마도 정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는 야인 토벌,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사군의 설치, 여덟 번째는 육진의 개촉, 아홉 번째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처엄부의 서론. 이 처엄부라는 사람은 그 연한차 씨인데, 뭐 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연한차 씨인데, 연한차 씨 족보를 쓰면서 연한차 씨의 연한차 씨 중에서 그 족보 가운데 어떤 일이 기록되느냐면,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 조선 정계에 아주 유력한 인물인데, 연한차 씨의 어떤 그런 서자 출신과 결혼한 사람들이 그 몇 명 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이 하륜, 정도전, 뭐 한부림, 그 다음에 이제 조윤규 같은 사람. 조윤규는 이제 이방원 바로 밑에서 정몽주를 갖다가 이제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연안출시 집안에 서울 출신과 혼인한 사람들이다.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 족보에다가. 그래가지고 하륜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처엄부를 비롯해가지고 80명을 갖다가 그 일가족을 살해했다. 그 살해한 사건이 너무 억울하니까 한동안 묻혀 있었는데, 세종 때 여러 사람들의 이제 공언에 의해서 이 처엄부의 억울함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여러분이 지금 뭐 생각해 보셔도 이게 세종의 업적하고는 잘 안 맞아. 한마디로 말해서 태종 때, 뭐 태종인지 언제인지 확실하게 밝혀지는 않았는데, 과거에 연한차 씨 그 집안에서 예전에 서자랑 뭐 결혼하게 되면 이제 험집이 나니까 그걸 이제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처음부는 그걸 숨겨주지 않고 아무리 고관대작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네 이제 이 족보에다가 저 인물 하륜하면 최고의 인물 아닙니까? 영의정까지 지낸 사람인데, 그 하륜도 우리 집안에서 본다면 서자랑 혼연해가지고 서울계통이다. 그 다음에 한부림, 이 사람도 이제 공신인데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정도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조선왕조 창업자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그렇다. 또 하나 이제 조영규. 이 사람은 태종 이방원 밑에서 종문을 제고자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썼기 때문에 하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집안 일가가 다 비명살해됐는데, 이때 세종 때 와가지고 그 억울한 점을 갖다가 이 세종 때 이제 뭡니까? 구원해주고 그것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음부의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아니다. 위조된 거라, 위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양편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처음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 올리도록 하고, 왜 이게 세종 때 갑자기 이 이야기가 어울리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에는 지금까지 여기 9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세종의 업적이라고 하는 건 이 9가지가 다가 아니야. 엄청나게 많아. 당대에 다른 임금이 평생에 할까 말까 한 것도 세종 때는 그냥 1년에 하나씩 한 건씩 해치웠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사건이 많고,
그 주로 업적이죠. 세종이 이제 위대한 업적이죠. 그 위대한 업적을 정리하기도 바쁜데 한 권에다가 그걸 다 정리한다는 것도 사실 지금 벅찬데 그러한데 왜 처음부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었을까? 그 정말 이것이 좀 약간 조작된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정말 그 이원희 같은 탁월한 어떤 역사가가 몰랐을까? 제가 보기엔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 무언가 이걸 한번 이제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덮고 싶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세종대는 조선의 전성기고 지금까지 어떠한 국왕도 또 앞으로 아무리 어떠한 그 현대 어떤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금의 뭐 대통령 나중에 이제 대통령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수타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나오겠죠. 뭐 저는 못 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더 많은 이제 지도자들을 보실 텐데 그 사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세종의 업적을 능가하는 지도자는 아마 제가 보기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이라고 하면 뭐 안 붙는 데가 없어. 우선 뭐 화폐에도 세종이 나오죠. 세종대학, 세종시, 그다음에 뭐 그 남구에 있는 뭐 기지 이름도 다 세종, 그다음에 무슨 뭐 거리 이름도 세종로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거의 다 세종으로 모든 어떤 단어가 다 통일돼 있다시피 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 업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치 뭡니까? 미국의 초대 그 대통령 워싱턴하고 비슷한 것 같아. 워싱턴도 무슨 뭐 그 사람 성부터 시작해서 주, 대학, 뭐 배 이름 온갖 데다가 다 워싱턴을 붙여놓고 그다음에 화폐 1달러에도 워싱턴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버금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세종이야. 그만한 어떤 그 불멸의 어떤 그 업적을 세운 위대한 어떤 정치 지도자이고 우리가 어떤 뭐 이 내세우는 가장 탁월한 그런 이제 그 지도자가 세종인데 하필 왜 이근익은 그 위대한 시대의 역사를 다 기록하면서 마지막에는 처음부의 설화라고 그래서 처음부라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준 이야기 이걸 가지고 왜 그 정리를 했을까?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기본 줄거리 이 연례식 기술이라고 하는 민간 기록이 얼마나 역사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면을 갖다가 보려고 했는지 요걸 갖다가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아까 말씀 다시 또 뭐 되풀이하게 되는데 그건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뭐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 정리하자면 그 연례실 기술의 제3권은 세종대 이야기다. 세종대 이야기를 집약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1권이 태종, 2권이 이제 정종과 1권이 태조, 그 다음에 이제 2권이 태조 약간과 그 다음에 이제 정종,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종 이야기가 있고 제3권에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조선의 어떤 그 전성기고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반 틀을 세웠던 세종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 그 다음에 그 세종대라는 사건, 그 다음에 뒤에는 세종대에 활약했던 신하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임금과 신하들이 만나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이 전개 일을 갖다가 해 나갔을까? 그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있는데 업적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종과 그 신하들의 만남이 그만큼 뭐라고 할까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세종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것이 이제 정말 임금과 신하들이 잘 만나가지고 둘이 합쳐서 엄청난 어떤 일을 하였을 때 업적이 방대하게 세워진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종이라고 하는 이제 훌륭한 어떤 임금과 자질이 뛰어난 임금과 그 다음에 이 뒤에 신하들 편에서 정리되어 있는 신하들의 어떤 만남, 요 만남이 정말 얼마나 어떻게 잘 됐느냐.
이걸 이제 세종대는 아주 잘 보여주고 이게 전성기라 갔을 땐 이 훌륭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적들이 쭉 정리된 거. 그것이 가운데 제일 어떤 중요한 그 편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종들의 업적을 이제 아주 이제 간략하게만 오늘 보고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세종대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이제 이경익은 얘기했냐면 집현전을 설치하고 학사들에게 휴가를 줘가지고 글을 읽게 한 것. 그러니까 세종의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집현전이라고 하는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일이죠. 왕립 학술연구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냥 단순한 학술연구가 아니라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 전반적인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술연구소. 이걸 제일 먼저 설치하고 거기에 있는 학사들을 갖다가 관료들을 학사들로 뽑았는데 그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특혜를 줬냐. 너는 여기 나와서 근무하지 말고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한 결과가 얻어지면 여기서 나와가지고 학술 연구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커다란 기본 틀을 갖다가 만들어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 집현전을 갖다가 설치했는데 첫 마디가 이겁니다. 이건 아주 인상적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마디가 이제 이건데 이게 이제 조선왕조를 아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금은 문치에 정성을 다하였다. 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임금은 문치에 정성을 다했다. 문치. 그럴 문과 그래 다스릴 치. 즉,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로? 이 문치, 문화의 힘, 문명의 힘으로 다스린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군대라든가 무슨 형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문치, 문화의 힘으로 이 다스린 나라다. 이걸 갖다가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경익은 세종을 통해서 뭘 갖다가 보여주려고 했냐면, 뭘 갖다가 이제 과시하려고 하냐면, 조선은 문치의 국가다. 즉, 문화 힘, 문화적인 역량을 가지고 다스린 나라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됐고, 그것의 어떤 실제 내용이 바로 집현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이제 천술과 제작이에요. 천술과 제작. 그거는 조선이 어떠한 문화적인 역량을 보여줬는지, 그걸 통해서 다스렸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작. 그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학기술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역사적으로 최고도로 발달했던 시대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과학기술의 업적이 이제 정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경희 입장에서 봤을 때, 집현전 설치를 일본으로 둔 거는 문치의 어떤 시작. 그게 이제 1번이고, 2번은 이 천술가의 제작.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역량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 다음에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또 나라를 얼마큼 이제 나라의 역량을 높이고 또 백성들의 삶을 얼마큼 이제 진행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상인의 옥사라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태종이 이제 외척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세종의 어떤 처가 시몬이 청성 심씨인데 시몬의 집안을 아주 그냥 거의 일망타진하다시피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찬술과 제작 중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세종의 업적 중에서도 가장 불멸이고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뭐겠습니까? 한글 창제 아니겠습니까?
그 한글 창제가 이제 세종의 업적 중에서도 그야말로 뭐 불멸의 업적이죠. 우리 민족이 이게 뭐 규모는 이웃에 있는 국가, 뭐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뭐 지난 시간에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이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중국보다 영토가 커질 수도 없고 일본만큼 넓은 바다를 확 지배할 수도 없어. 인구도 뭐 중국만큼 이렇게 많은 인구가 없어.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일본처럼 뭐 그 일본도 이제 1억을 돌파했으니까 일본의 우리보다 거의 2배나 되는데 그 인구를 따라갈 수가 없어. 지금도 뭐 출산율이 좋아되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걸 이제 고민할 때 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어떤 개인적인 역량을 높여가지고 우리들이 보다 더 수준이 높아져서 뭐 이런 말이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일당백이 되면 뭐 어느 정도까지 이 대등하게 어떤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 어떤 앞으로의 어떤 이 미래의 어떤 역사적 발전 또는 사회적 발전 성취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봤는데 저는 뭐 그 부분이 뭐 여기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문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는 문치하고는 조선의 문치하고는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뭐 이것이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통하는 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죠. 즉 이경익이 어떤 조선의 가장 황금 시기인 세종대 업적을 정리하면서 이제 일본에다가 이제 이 집현전의 어떤 설치를 놓고 거기에 첫 마디가 문치였는데 그 문치의 실질적인 내용이 이제 2번을 이제 두어가지고 천술과 제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종대의 문치의 이제 이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전개를 했는데 뭐 그런 건 뭐 다른 편은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정리했는데 바로 문치의 힘이 이 천술과 제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들에게도 절대로 이건 뭡니까? 남의 문제 또는 과거의 일, 그 다음에 뭐 한때는 뭐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계승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뭡니까?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즉 발전이라고 하는 거죠.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새로운 문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에 좀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문학은 사명이 대단히 중요하다. 뭐 중국도 인문학이 중요해. 일본도 인문학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양국가의 인문학 이거보다 정말 더 많이 더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이즈에서 못 당하니까 양에서는 안 되니까 질적인 어떤 승부를 해야 될 때 이 인문학이 갖고 있는 이 위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크다. 그런 점에서는 어떤 이경익이 세종대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하려고 했는지 그런 점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천술과 제작 가운데 세종의 불멸의 업적 그건 뭡니까? 한글 창제인데 한글 창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경익의 어떤 그런 역사가는 실학자라고 하는 또 실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현대 학자들이 이경익을 다른 사람과 달리 이경익이 과연 실학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역사 방면의 실학의 어떤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연료실 기술이라고 하는 걸 뒀는데 그 연료실 기술 중에 이 부분 즉 한글 창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경익이 강조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당대 학자들에 비해서 한글 창제를 높이 평가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문학은 한글 창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 일본의 어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본 글자 가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나름대로 아주 중요하고 중국의 한자 이것도 아주 중요하긴 하겠지만 한글은
두 가지에 비해서 어떤 점이 어떻게 좋고 훌륭하다. 이건 제가 논할 바는 아니고 논할 문제도 아니고 제가 그런 능력도 없지만 일단 우리는 양쪽과 다른 한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인문학을 이제 체계적으로 세워야 될 텐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어떤 동력, 힘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경익이 한글을 이제 높이 평가한 것을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잠호 28자를 창조하여 언문이라고 이름하였으며 언문이라고 이름한 건 아닙니다. 군중에 언문청을 설치하고 신숙주, 성산문, 최왕 등에게 명하여 편찬시켜 훈민정음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걸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안 맞는 면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역사책에 비해서 한글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나름 이경익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술가 제작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수많은 어떤 천술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상당한 업적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한글 창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주목을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4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4대를 제일 열심히 한 분이 세종이에요. 요거는 이제 다음 이야기하고도 통한데 세종대왕의 4대에는 정말로 대단해. 그래서 중국에서 사신들이 여러 번 왔어, 세종. 그래서 다 감탄을 해. 중국의 명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지만 지금 조선의 임금 세종이죠. 세종만큼 철저하게 사대하는 군주를 본 적이 없다. 감탄을 해. 정말 내가 정말 실로 그렇게 나와 있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이만한 어떤 4대 군주를 본 적이 없다. 그만큼 열심히 해. 굉장히 열심히 해. 그래 인정을 받아. 그래가지고 맨날 뭐합니까? 맨날 세종한테 물건 좀 달라는 거야. 참,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참 뭐랄까 대국인데 뭘 그렇게 달라는 게 많지. 하여튼 찌질해. 맨날 와가지고 사신들이 칭찬하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요런 물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요런 걸 좀 줬으면 좋겠다. 거기 여자는 빼놓지 않고요. 조선에 어떤 미인들이 많이 있었나 봐. 그래서 조선의 미인들을 좀 달라. 그 다음에 환관. 자기네들도 환관들이 내시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요즘 말로는. 내실도 많이 있는데 꼭 조선의 내실들이 아마 충실하고 열심히 근무를 잘하나 봐. 그거 달라. 그런 거는 그래도 이러냐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유치하게 무슨 매사냥을 좋아했다고 해동총 보라매인가요? 저 함경로 지방에 나오는 그런 사냥매 이런 걸 이제 달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까지는 좀 그래도 내가 옛날부터 했으니까 봐줄 만한데 나중에는 심지어 뭐까지 달라냐면 사냥개. 참 황제가 그래 조선에 달랄 게 없어서 사냥개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그 대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사냥개 몇 마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보면 탄식이 나올 그런 것까지 하는데 그걸 또 보내요. 심지어 뭐까지. 조선의 이 궁중 요리사들이 반찬을 잘한다라고 하니까 조선의 어떤 궁중 요리사 중에 반찬 잘하는 여자 좀 몇 명 없냐. 그래서 반찬 잘하는 조선의 어떤 시비들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경이 처했어. 그래서 막 세종 때 유명한 어떤 신하들이 제발 세종 대왕님 제발 중국 황제한테 왜냐면 황제가 굉장히 조선의 세종이라고 하는 국왕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이런데 이런 어떤 불합리한 것을 좀 바로 잡아주세요. 좀
그 세종의 그 황제하고 좀 황제가 높이 평가하니까 이런 쓸데없는 걸 좀 달하지 못하게 좀 뭔가 좀 강하게 그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종은 끝내 거부합니다. 내가 그런 작은 일에 그 황제의 어떤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분이 그 세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들어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우리나라의 최고 국왕이 그래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뭐 그 사장께 그걸 골라가지고 그걸 보내고 매 이런 거나 그 보내고 거기에 또 무슨 뭐 반찬 잘하는 무슨 뭐 신료들까지 왕이 이런 걸 하게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뭐 명나라도 아마 다른 데는 그런 걸 잘 안 할 거야. 그런데 뭐 조선한테는 무슨 뭐 그런 걸 그걸 뭐 황제가 원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인간들이 뭐 그런 걸 갖다가 좀 뭐 조선에 와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이제 뜯어가들려고 별 그런 이제 이상한 걸 다 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황제한테 이야기를 하면 황제가 이런 걸 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이야기만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거를 세종은 못해. 이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주 4대의 이 충실한 그런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세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네 번째가 이제 그 강상현의 역사는 이제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가 이제 임금내 역사. 이거는 뭐, 작은 이야기라 이제 넘어가고, 그럼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대마도 정보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데요. 야인 토벌이야. 야인 토벌. 이거는 이제 파조강 전투인데, 우리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우리나라를 자주 괴롭히는 여진족을 토벌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파조강 전투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여인족, 야인들이 강 건너가지고 자기네 어떤 이 집안까지 막 이제 그 조선군이 넘어와가지고 막 그 야인 정보를 막 하니까 막 쳐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여인족도 가만히 있질 않고 자기네도 이제 명나라에 조공을 하니까 명나라에 알렸어요. 명나라에 알렸어. 응? 지금 조선군이 강을 건너가지고 우리 이 중국 백성인 우리 여진족들을 막 괴롭힙니다. 이거 좀 가서 말려주세요. 못하게 해주세요. 엄벌에 처해주세요. 막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명나라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나는 조선의 국왕이 아주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만약 우리나라 군대가 뭐 강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조선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지금은 이제 동북지방 만주 깊숙이 들어가서 여인족을 토벌하고 막 그렇게 군대를 갖다가 막 보내고 그쪽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명나라에서 사신을 파견해 가지고 야단치기보다는 세종한테 이게 그냥 당신은 아주 점잖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렇게 알아보는 사신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이 또 말을 잘하니까 구구절절히 변명하는 이야기를 하고 여진족들이 자주 침해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가고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부득이 군대를 냈는데 그건 지난번에 저희가 알려드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개척한 게 뭐예요? 다음번에 7번으로 나오고 있는 사군의 설치인 거지. 즉 압록강 이남 지방을 완전히 조선 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데 이제 역할을 했던 이제 그런 인물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뭡니까? 육진의 개척입니다. 육진의 개척이라고 하는 것도 업적 중에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육진 개척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묵진이면 이 함용도 지방, 동북 지방,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함용도, 거긴 원래는 여진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명나라 태조였던 그 홍무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천령, 그러니까 함경도와 강원도 사이에 그 천령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그 이북은 다 중국 거니까 내놔라. 그래가지고 부득이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강을 건너가지고 요동정보를 하게 된 그런 원인이 바로 거기 있는데 이 세종은 뭐 천령을 훨씬 지나가지고 여전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함정도 지방, 지금의 두만강까지 다 영토를 높였어요. 그 만약 중국이 그 천령 이남으로 내려가라고 문제 삼았으면 그거 뺏기는 거야. 뺏길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육진의 어떤 개척에 대해서 중국은 아무런 뭐 그 이의적이나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뭐 그 세종이 또 변명을 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땅을 이렇게 부득이 그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이 연족들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교화시키기 위해서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를 뭐 그러니까 명나라도 뭐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 삼을 수 있으려면 얼마든지 문제 삼았어요. 만약 조선이라고 제가 그 명나라 황제였으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유명한 뭡니까 당나라 때도 그랬지만 그 지금 평양과 그 함흥선 그쪽 이북으로는 넘어오지 아마 못하겠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북한 땅이 한 3분의 2 지역 여기까지 아마 중국이 그 차지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제 지금의 어떤 남북한 문제는 안 생길 수 있겠죠. 지금 상당히 후회하겠지. 그런데 문제는 세종의 경우에는 그 압록강 두만강까지 영토를 갖다가 넓히는데 중요한 건 당시에 그 명나라라고 하는 중국을 갖다가 그 정확한 큰 뭡니까 제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국이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어떤 제재라든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서 얻을 거는 다 얻었다는 거야. 첫 번째 뭐? 문자. 중국과 통하지 않으니 내가 새로 28군데를 만들겠다. 이게 사대주의자의 모습이야.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대주의를 열심히 했으면 한글을 창제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안 그랬어. 창제를 했어. 왜 뭐 창제를 하겠느냐에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한자를 갖다 읽을 때 우리식으로 한자를 읽는 것하고 중국에서 중국 사람이 읽는 것 보면 약간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즉 한자 발음에 대해서 우리 읽는 방법과 중국이 약간 비슷해. 그 다음에 일본이 약간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한글을 창제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목표 중에 하나가 중국의 어떤 한자음에 대한 정리. 왜냐면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많이 그 북경어, 만다린으로 통일돼서 그런 거지. 원래 중국에는 막 그 언어 체계가 뭐 그야말로 뭡니까 이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뭐 잘하신 것처럼 지금의 어떤 북경어하고 광동어는 서로 안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말이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중국에는 의문이 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까 천술과 제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학문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의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 의문학을 우리 시대 한글을 창제하는데 썼다는 거지. 즉 그 한글 자체에 일정에 보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학문 체계가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딱 맞는 글자 체계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게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오늘은 그 정도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회를 치는 방역, 이건 뭐 대마도 정보를, 뭐 그거는 뭐 부차적인 문제이고, 야인 토벌, 그러니까 여진족을 끊임없이 그 토벌을 해 나가면서 사군과 육진의 어떤 개척을 통해 가지고 영토를 갖다가 크게 넓힐 수가 있었다는 점. 더군다나 그 시대가 그 중국이 이 명이라고 하는 어떤 통일 제국을 설치하고 있었다는 이 부분, 이 속에서 이걸 해냈다는 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럴 때 이근익은 그걸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문치의 어떤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조선시대 어떤 후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문치는 반드시 문화적인 어떤 역량만으로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군사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던 것이. 군사적 역량이 없이 어떻게 외를 치는 거냐. 대마도 정불, 그 다음에 야인 토불, 그 다음에 사군의 설치, 육진의 개척이라고 하는 이거는 군사적인 역량이 없으면 이룩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런 것까지 해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조선 후기 사람들이 문치를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것이 문화적인 역량에만 그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경희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현전의 설치, 그래서 문치의 어떤 시작이라고 하는 게 제작과 천술, 문화적인 어떤 그다음에 과학기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종의 업적 가운데는 이분이 몇 개입니까? 이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대마도 종불, 그 다음에 야인 토불, 사군 개척, 사군 설치, 육진 개척 4개. 4개. 반 이상을 군사적인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설명해 놓고 있다는 점. 요것이 이근익이라는 사람이 이 세종을 바라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근익이 살았던 시대 조선 후기에 문치를 그냥 약간 오해해 가지고 제가 강조했듯이 문화적 그다음에 과학기술 이 역량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건 굉장히 중요해. 그것이 기반이 돼 가지고 어떤 이 전체적인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국가 또는 뭐 국민의 수준 이걸 높이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경익이 실제로 세종대를 정리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봤던 게 외를 치던 병력 대마도 종불 야인 토불 파종 육진 개척 사군 설치 육진 개척 이라는 군사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걸 보면 이 세종대에 갖고 있는 문치라고 하는 게 이경이 보았을 때 그건 상당히 지금과 달랐고 우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사적인 어떤 이 역량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조선 후기에 뭐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명분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군사라고 하는 거는 이 군사비 지출이 크면 다 아시는 것처럼 민간에 대한 어떤 재정 가운데 군사비 지출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에 대한 어떤 구제 이것이 어려워. 그래서 이 균형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조선 내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에 대한 영역과 이 군사적인 부분을 어떻게 조화 있게 짜가지고 양쪽을 다 뭡니까 능숙하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도 이제 어려운 것인데 세종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했냐 이거를 이제 이경익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분이 줄을 했는데 고양이 색깔은 중요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종대왕의 큰 뜻.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 세종대왕은 두 가지를 다 중요시 여겼습니다. 고양이 색깔도 중요하게 여겼고요. 줄을 잡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 그러니까 고양이 색깔은 뭡니까? 제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양이에게는 그 색깔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쥐를 잘 잡을 때 고양이가 어떤 색깔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고양이가 또 다른 면도 있었을 테니까요. 꼭 고양이가 꼭 쥐를 잡는 고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이 또 다른 일이 있었겠죠. 있었나? 잘 모르겠네요. 제가 고양이를 안 키워가지고 저는 짐승 키우기를 썩 좋아하는 인물이 아니어서 짐승에 대해서 좀 약해요.
그 좀 동물이 좀, 어떤 분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답할 수는 없겠는데, 그 세종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가 되는 걸 원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 자기가 뭐 군사 전문가가 필요하면 군사 전문가의 최고를 양성해서 꼭 발탁했어야 됐고요. 자기가 무슨 뭐 과학 기술, 뭐 유명한 뭐 과학 기술자가 있다면 이순신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과학 기술의 최고 인물들을 저희가 써야만 됐고, 그 다음에 정치를 잘하는 뭐 황이나 이런 사람들을 쓰려고 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보통 지도자들은 그 최고의 인물로 구성하게 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걸로 구성을 못해요. 안 돼. 그건 어려운 일이야. 근데 아무튼 세종의 경우에는 최고를 갖다가 길러가지고 제가 발탁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집현전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는 색깔도 이뻐야 되고 주도 잘 잡는 양쪽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 원했을 겁니다.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새가지고 죄송한데 뭐 이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뭐 여기 인수대비의 아버지 헌압도 외교관 그거는 좀 후대죠. 이 세조 때는 아마 그런 좀 약간 후대 때, 성종 때, 뭐 이럴 때 인물이니까 좀 다르죠. 또 인수대비에는 한 씨가 이제 세종 때 함령이 이제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아주 출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덕분으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조금 세종의 어떤 그런 모습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 올리도록 하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세종의 경우 연료시 기술이라고 하는 제3권에는 1파트가 그런 세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2파트가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가 이제 관료에 대한, 세종대가 알았던 이제 관료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할 이야기는 두 번째 파트, 세종의 사건, 업적을 정리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세종 때 무엇부터 출발해가지고 뭘 중요시 여겼는지, 그런 거를 좀 이제 묻는,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종장이 심원 심원은 외교관은 아닙니다. 그냥 정치가예요. 외교관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정말 어처구니 없게 이제 이방원이 이제 심원을 갖다가 명나라에 보냈는데, 보낸 거는 뭐 자기가 다 보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외교관 하라고 심원을 갖다가 보낸 건 아닙니다. 심원은 외교관은 아니며, 외교관하고는 거리가 먼, 이제 그런 인물이고요. 철저한 어떤 정치가입니다. 심원이 외교관이었으면 안 죽었겠죠. 심원은 정치가였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두기가 어려워서 제거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정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세종대 업적 중에 제 1번이 바로 뭐냐? 집현전을 설치하고 휴가를 주고 글을 읽게 했다. 이거는 임금이 이제 문치에 정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출발. 문치의 어떤 결과로서 두 번째 뭐가 만들어졌냐? 찬술과 제작, 문화적 역량이 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학 기술의 엄청난 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누구서 어떻게 했느냐? 그거는 이제 일본을 대마도 정보로 해가지고 일본의 어떤 침략을 이제 저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진 정보를 갖다가 단행해서 조선이 4군 6준을 개척하는데, 이게 세종대 어떤 총역량이 발휘돼서 성공을 해서 현재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의 영토가 이 시기에 확정이 됐다. 따라서 세종의 어떤 문치에는 이런 어떤
어, 문화적 그다음에 거의 뭡니까? 또는 뭐 이 과학기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엔 뭐 군사력 이 바탕이 된 그러한 부분에도 굉장한 그 업적을 쌓았다. 문체라는 것은 반드시 문화적인 역량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그 나름대로의 강한 어떤 군사력도 보유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체제 시스템 그거를 이제 세종이 이제 그 건설했는데 그럼 그 하게 되었던 그런 이제 힘을 갖고 있는 사람 힘을 하기 위해서는 세종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떠한 신하들을 만났느냐 그 만난 신하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3편 그 마지막에 정리되어 있다. 아까 그맨 처음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그 묘정에 이제 배양되어 있는 공신들. 그러니까 세종의 위패가 지금 종묘에 있는데 그 종묘의 그 앞부분에는 그 임금들을 대표하는 어떤 신하들이 굉장히 그 많이 나옵니다. 그 신하들 중에서 7명을 갖다가 이제 그 두었는데 원래는 5명이었어요. 5명. 한 명씩 한 명씩 그 이제 요것만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황희 정승 뭐 대표적인 인물이죠. 죽은 지 닷새 만에 올렸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도 세종하고 황희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이걸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어떤 임금과 신하들이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세종은 바로 그 황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업적을 쌓을 수 있다. 이게 아마 된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최윤덕. 그 유명한 파조강 전투, 야행가의 전투에서 대공을 세웠던 그런 분.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 세 번째 호조. 호조는 이제 황희와 더불어 이 세종대를 대표하는 어떤 재상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뭐에 강합니까? 그 의례, 국가의 어떤 제도, 문물 이걸 이제 정리하는 데 강한 거고 그 한 분은 이제 신계라는 분인데 뭐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요. 이분은 뭐냐면 황희를 도와줘가지고 여러 가지 국정의 어떤 제반 뭡니까 자질구레한 문제들 그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 황희는 이제 큰 것만 정리를 하고 그 밑에서 이 신계가 여러 가지 자질한 일들을 다 정리합니다. 이걸 갖다 꼽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누구냐면 이수라는 분인데 이수는 그 세종의 스승이야. 그러니까 세종과 같은 위대한 군주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훌륭한 어떤 스승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이 스승 이수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해가지고 들었습니다. 그 맹사성은 안타깝게 이게 뽑히지 않습니다. 좀 일찍 세상을 떠나가지고 업적이 그 앞에 있는 5분에 비해서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가 지금 우리들은 맹사성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그 당시 분들은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들지 못하고 5명을 정하고 나중에 이제 그 세종의 형이었던 그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녕대군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형인 효령대군 이것도 넣어가지고 모두 이제 7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타깝게 김종수도 업적은 많이 있는데 역적으로 몰려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배양공신의 명단에는 오르지 못했다.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배양공신 나오면은 이제 상신, 유명한 이제 재상들, 재상들 이제 쭉 정리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황희정승이 이 재상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호조, 이런 분도 다 재상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영, 문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학술원 원장? 이런 어떤 벌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조선은 이제 이 문체의 국가이기 때문에, 학술을 담당하는 어떤 관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대작인데, 홍문관 대작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예문관 대작, 홍문관 대작을 겸한 사람을 문영이라고 하는데, 문영을 이제 아주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뽑습니다. 정리를 했고, 유명한 세종을 대표하는 어떤 대작, 누가 있겠습니까? 정인지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정인지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 때 유종,
유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는데, 왜냐면 초기이기 때문에 이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뒷식이니까 그 김숙자라고 김용직 아버지, 이분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는 그냥 생략하고 김숙자, 김용직 아버지,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냐? 그 길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례며 전통을 김숙자가 길제에게 받아주어 가지고 그 김용직에게 넘겨줬다. 그런 입장에서 이 김숙자 벼슬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 들어와 있고요. 마지막 세종의 그 명신 가운데 그 뛰어난 신하 가운데 뭐 정승이 아니고 대자가 아니고 유종이 아닌데도 뛰어난 신하가 누가 있느냐? 이걸 이제 정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한 분이 이제 올려주셨네요. 그 박연. 우리들이 이제 음악을 정리했다라고 알려준 그 박연. 이분이 있는데 이 박연 선생을 이 그 명신 아주 그 세종대의 유명한 신하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 뭐 장영신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신하라고 하기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정리를 안 했고요. 박연은 이제 넣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설기술 제3권 이 세종대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연례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오늘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그 마지막에 있는 그 9번째 이 처음부의 서론, 처음부의 억울한 이야기를 세종 때 풀어준 이야기. 이게 굉장히 그 뭡니까? 좀 이게 뭐 거짓이다, 진실이다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도 논쟁이 아마 벌어진 모양이고 오늘날까지도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오늘도 오늘날까지 그 처음부의 어떤 그런 억울한 점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도 아직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그 숱한 업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도 그 의문입니다. 왜 이응익은 그 세종대의 업적 가운데 난데없이 엉뚱하게 왜 처음부에 이 억울한 걸 풀어준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이게 좀 의아하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좀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점에서 본다면 또 이제 이금희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이야기인데 그 부분이 나름대로 세종의 어떤 업적으로 하나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넣은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다음번에 제가 만약 이 스트림을 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부족하고 많이 여러 가지로 미숙한 어떤 이야기인데요. 이걸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나무로 하시는 분들 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안타깝게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할 수는 없고 또 지난번 시간에 제가 못한 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또 이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 분이 또 후원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손자 성을 쓰신 분이 그걸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강의를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